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이번 1일책 영상에서는 도서전 주간 그리고 그 이후 총 2주에 걸쳐 읽은 5권의 책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즉, 이 읽책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사일런트 페이션트 재밌다는 후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뿌듯한데요. 이번에 더 강력한 놈을 데려왔습니다. 서평 45만 명 작성, 소설 결말에 대해 격렬한 온라인 토론까지 벌어진 문제작, 바로 베러티입니다. 무명 작가 로에는 재정 위기로 인해서 월세까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에이전시로부터 좋은 기회일 것 같다며 미팅 소식을 알립니다. 그렇게 에이전시 사무실로 향하던 중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합니다. 로웬의 옷에는 피해자의 피까지 묻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건네주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매우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음에도 그런 떨림을 느끼는 본인에게 일말의 혐오감을 느끼며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네, 아까 도움을 건넨 그 남자. 바로 오늘의 미팅 클라이언트 제러미 크로퍼트. 여기서 로에는 매혹적이지만 찜찜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베스트셀러 작가 베러티 크로포드가 끝내지 못한 시리즈 소설의 마지막 3권을 이어서 집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언론에는 공동 집필로 나갈 것이고요. 베러티 크로포트, 제러미 크로포트. 남자는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베러티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다가 괜히 내가 쓴 작품이 혹평을 받아 없던 명성까지 더 바닥에 내쳐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고민도 사치일 정도로 돈이 너무 궁한 상태입니다. 결국 제안을 수락하고 로웬은 베러티의 집필실에 가서 자료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 로웬이 찾아낸 건 바로 베러티의 미완성 자서전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서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읽게 될 내용은 사악하다. 때때로 너무 역겨워서 내뱉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써 내려가는 한마디 한마디를 읽어갈 것이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여러분이 무명 작가인데 눈앞에 베스트 메가셀러 작가의 자서전이 있어요. 페이지를 넘길 수밖에 없겠죠. 로웬은 결국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도 사일런트 페이션트와 함께 세상에서 반전 최고인 소설 검색 결과에 나왔던 책입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끼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로웬에게 한마디만 남긴다면 왜 그랬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책은 스트레스 다 날리고 실실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인기소설 출간일에 맞춰서 서점에 달려가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전 해리포터의 마지막 책이 나왔을 때 엄마 손잡고 그 긴 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센세이셔널한 느낌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 영국에서는 아직도 오프라인 서점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특히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책들이 그렇다는데요. 그런 해외 애독자들의 글을 보며 아니 뭔데? 저 작가 누군데?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저자의 이름을 검색해봤죠. 에밀리 핸리. 다행히 아쉽게도 국내에 번역된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10번째 여름휴가. 파피와 알렉스는 신입생 파티에서 처음 만나 둘도 없는 베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반대 MBTI랄까? 알렉스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구열 높은 남자. 파피는 즉흥적인 여행, 짜릿하고 새로운 관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그리는 여자입니다. 이 둘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을 때 파피가 묻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평생 살고 싶지 않아? 알렉스는 눈을 굴리며 말하죠. 그럼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여름 여행을 늘 같이 가자고 약속하죠. 그렇게 10년 동안 매 여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건으로 인해 둘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졌어요. 이번 여행 때 우리의 우정을 다시 회복하고야 말겠어. 파피는 다짐하죠. 그렇게 오랜만에 공항에서 만난 알렉스. 응?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파피는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한 슬픈 아픔도 있지만 그녀에게 늘 마음을 표현해준 시끌벅적한 사랑스러운 가족도 있습니다. 봄과 거울에는 엄마의 이런 낙서도 있어요. 아름다운 미소야, 좋은 아침이야, 튼튼한 팔다리도 안녕, 귀여운 우리 딸을 먹여 살리는 귀여운 배도 좋은 하루 보내려무나. 이후 독립을 해서 슬픈 일이 생길 때 샤워를 할 때마다 그 주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멋져진 알렉스를 보며 멍하니 있자 왜 계속 쳐다보는데? 퍼피는 속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보고 싶었어. 아름다운 미소야. 튼튼한 팔다리. 만나서 너무 반가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당황스러울 만큼 탄탄한 배야. 고마워. 이렇게 글로 너무 귀엽고 스윗하고 그리고 책의 많은 부분이 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대화 중 90%가 코미디? 정말 킥킥 웃으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성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인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랑은 그저 빠지는 거다. 유일하게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서로의 성적 지향이 다를 때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의 다른 작품 목록을 보니까 Book Lovers, 책을 좋아하는 커플 이야기도 있고 Beach Read, 또 여름에 읽기 좋을 소설책도 보이더라고요. 원서를 읽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번역을 해볼까? 재미있는 외서들을 직접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도 얼마나 즐거울까? 번역 학원을 찾아보고 그런데 내가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줄어들겠군. 거기서 망상 종료.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에밀리 헨리를 잡아주세요. 다음 책은 문학동네 프랑켄슈타인. 세계 문학이 다 고전은 아니죠. 최소 100년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 작품은 181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무려 206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책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심지어 친구들이랑 괴담 쓰기 내기에서 나온 소설이라고 합니다. 메리 셸리 대단해.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혹시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초록색 괴물 이렇게 연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랬듯이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 없이 그래도 재밌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드리자면 로버트 월턴이라는 청년이 북쪽으로 이제 탐험을 가다가 얼음 조각 위에서 표류 중인 이방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 자가 말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누님에게 보내는 형태로 소설이 전개됩니다. 탐험 초반에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랬던 로버트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며 읽는 재미도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로버트가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이에요. 웃고 싶으시다면 제 표현에 배어나는 따스함을 보고 미소 지어주세요. 날마다 뜨거운 찬사를 바칠 이유를 저는 새록새록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버트가 나오는 대목에서 제 남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되지? 하이 동생.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괴물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동생이 나오거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지. 괴물 때문에 내가 생각났어? 아니, 그 사랑스러운 동생 때문에 생각났어? 아니 동생 때문이지. 그렇지? 안녕. 고전에는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주변인들이 많은 책을 또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문학에선 찾기 힘든 캐릭터죠. 또 이 소설이 과학기술로 자멸해가는 인류에 던지는 최초의 경고다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의 일상은 과학의 총합이고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그런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자기 연민이란 게 얼마나 악하고 주위를 다 파괴시키는지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도 자기연민에 대해 나오는데 창비교양 100g 시리즈 변영주 감독님의 창작 수업인데요. 자기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하기 때문에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게 만든 원인을 찾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데 열정을 쏟지 않아요. 책 주인공 빅토르가 딱 이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미 역사의 위인들이 쌓아 올린 엄청난 지식 그리고 사상을 향유하는 것은 행복에 저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식을 쫓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이상 어떤 업적을 쌓고 싶다? 인류 역사 페이지에 한 획을 긋고 싶다? 그럼 안정적인 정서, 행복, 관계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달과 식스펜스의 스트릭틀랜드, 프랑켄슈타인의 빅토르 같아지겠죠. 물론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필연의 천재들이 있겠지만 또 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월턴, 평온함에서 행복을 찾고 야심을 피하세요. 이게 저의 인생 모토다.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다음 책은 저번에 짧게 소개해드린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저는 동물원 수족관에 가본 적이 몇 번 없어요. 동물원은 잘못됐어 이런 인식보다는 동물을 바라보는 데서 즐거움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달라진 계기. 바로 에버랜드의 유튜브 채널. 거기에 출연하는 동물들 바라볼 때 제 마음에 파스텔톤 막 무지개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렇게 동물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말 20년 만에 가봅니다. 누나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동물원에 가면 제가 눈여겨볼 몇몇 동물들의 특징을 좀 메모해 두었거든요. 홍학이 사료를 어떻게 먹게요? 물에 동동 띄운 사료를 주는데요. 바가지로 물을 뜨는 것처럼 그 부리로 사료 담긴 물을 잔뜩 머금고 물만 뱉는 식이래요. 그 짤 아시죠? 그리고 조류는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은 뜬 채로 잠을 잔대요.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자리 새들은 이렇게 자고 중앙에 있는 새들만 두 눈을 감고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철새들이 날아갈 때도 한쪽 눈은 감고 날아간대요. 아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기린은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5분에서 15분씩 끊어서 자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잔대요. 코끼리는 더울 때 귀를 팔랑팔랑 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미랑 귀뚜라미는 수컷만 운대요. 맴맴, 귀뚤귀뚤 다 수컷인 거예요. 암컷은 수컷의 노래를 듣고 좋은 배우작감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런데 제가 빵 터졌던 부분은 귀뚜라미 수컷은 암컷보다 알에서 빨리 나온대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암컷을 기다린다는데요. 몇몇 귀뚜라미는 노래 잘하는 수컷 옆에서 숨어 있다가 암컷이 나오면 자기가 부르던 척을 한대요. 양해치! 요즘 애들은 에버랜드 갈 때 의자를 메고 댕긴대요. 갖고 싶다. 마지막 책은 비비언 고닉의 짝 없는 여자와 도시입니다. 네, 저번에 소개해드린 사나운 애착에 이어지는 두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이 엄마와의 관계를 다뤘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너무 예리해 싶으면 홈런 같은 위트를 날려줍니다. 특히 게이 친구 레너드가 이번 책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내 친구 레너드는 재치있고 영리한 게이로 자기 불행에 대해서라면 조예가 깊다. 그리고 그런 조예가 그의 활력이다. 소개부터 엄청나죠? 이 둘의 대화를 읽으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져요. 고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전에 말이야, 남을 판단하기 좋아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든? 웃기시네, 속으로 그랬지. 10년 전 나를 봤어야 하는데. 근데 그거 알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인 걸 사과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판단하기 좋아하면 왜 안 되는데? 나는 판단하기 좋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면 안심이 된단 말이야. 절대적인 것들,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 걸 되찾고 싶어. 되찾을 순 없겠지? 나는 사는 게 적성에 안 맞아. 레너드가 어떻게 답할까요? 누군들 맞겠어? 그리고 비비언 고닉 글에서는 뉴욕이 많이 나오죠. 10,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저희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활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표출하고 싶어 안달이지만 그런 게 1인 사람은 쉽게 울적해진다. 뉴욕의 우정은 울적한 이들에게 마음을 내주었다가 자기 표현이 풍부한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분투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리는 누군가의 징역에서 벗어나 또 다른 누군가의 약속으로 탈주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이 도시가 그 여파로 어지럽게 동요하는 듯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좋다. 또 외로움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화된 타자의 부재로 인해 외롭지만 그 쓸모있는 고독 속에 스스로를 상상의 동반자 삼아 침묵에 생명을 불어넣고 지각 있는 존재라는 증거를 방 안 가득 채워넣은 내가 있다. 비비언 고닉같이 생각하고 글을 쓰고 싶다.
자기 연민, 자기 감정 고백 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떤 사회 현상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도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체해보고 싶다. 예리하게 바라보고 싶다. 치열하게 읽고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너무 즐겁게 독서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선집 마지막 책 읽을 자격이 충분히 되죠? 참고로 선집 1, 2권은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너무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